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이수진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외롭게 울려 퍼졌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지만 축복의 종소리도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대한 저택의 응접실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숨 막히는 침묵과 경멸 어린 시선들 뿐이었다. 수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마치 자신의 수의처럼 느껴져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에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미동도 없는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식물인간일 뿐이었다. 6개월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런 그와 결혼하는 이수진을 향해 사람들은 노골적인 비웃음을 던졌다. 돈에 눈이 멀어 살아있는 시체와 결혼하는 여자,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영혼을 판 여자. 수지는 그 모든 조롱을 묵묵히 받아내며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결혼 서약은 주례사의 일방적인 낭독으로 끝이 났다. 신랑 강지훈 군과 신부 이수진 양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지훈의 사촌인 최민혁은 가장 큰 소리로 비웃으며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비열하게 일그러뜨리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축하해. 형수님,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셨네. 물론 저 숨만 쉬는 인형 옆에서 말이야. 수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입술, 미동 없는 속눈썹.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젊은 리더였을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무력하게 누워있는 이 남자가 더 가엾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그를 보살피겠다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수지는 지훈과 함께 그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병실처럼 온갖 의료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최고급 가구와 장식들은 이곳이 여전히 저택의 일부임을 상기시켰다. 간호사와 도우미들이 지훈을 침대에 눕히고 익숙하게 그의 상태를 점검했다. 수지는 그 모든 과정을 의사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24시간 대기하는 주치의이자 간병인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거대한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침대는 온전히 강지훈의 차지였다. 그녀는 감히 그의 옆에 누울 수 없었다. 낯선 공간에 서늘한 공기와 의료기기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음 속에서 수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비, 그리고 동생의 학비까지. 이 결혼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 것 같았다. 수지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아마도 착각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일과는 단순했다.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들과 함께 그를 돌보고 그의 곁을 지키는 것. 그녀는 강 회장이 건넨 지훈의 의료 기록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저명한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였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고 기록부터 치료 과정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사고의 정황도, 초기 대응도, 그리고 현재의 치료 방식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최민혁이 예고도 없이 지훈의 방에 닥쳤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수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새 신부의 간호는 아주 극진하군.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야. 내 사촌은 절대 깨어나지 못해. 의사라면서 그것도 모르나.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함께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불길한 무언가를 감지했다.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환자의 상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민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내 할 일은 그저 장식품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괜한 짓으로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게 좋을걸. 이 집에서 널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최민혁이 떠나고 난 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그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왜 지훈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토록 확신하는 걸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점점 더 짙어졌다. 수지는 지훈의 침대 곁으로 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손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밝혀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던 그 순간 수지는 다시 한번 느꼈다. 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는 것을.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과는 다른 분명한 반응이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수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섣불리 알렸다가는 오히려 지훈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철저히 자신을 위장해야 했다. 돈만 밝히는 속물적인 아내, 무력한 남편 곁을 지키는 가련한 여자로 보여야 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향한 외로운 싸움을.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수지는 지훈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힘을 내요. 강지훈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자 그의 눈꺼풀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팔려온 비련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숨과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수진의 생활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민혁과 그의 어머니, 즉 지훈의 고모인 최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은밀한 기쁨과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그들은 지훈이 빨리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의 오랜 비서인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강 회장의 신복이자 지훈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사고 당시에 미공개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의 내부 CCTV 영상 자료가 들어 있었다. 수지는 김 비서의 눈에서 깊은 신뢰와 충성심을 읽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김 비서님, 혹시 비서님께서도 이 사고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도련님은 절대 부주의하게 운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 중요한 이사회 발표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최민혁 상무가 가장 반대하던 프로젝트였죠. 김 비서의 말은 수진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은성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최민혁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수지는 밤을 새워가며 김 비서가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했다. 경찰 기록에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지만 첨부된 차량 감식 보고서의 전문 용어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의 흔적이 있다는 아주 작은 소견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또한 CCTV 영상에서 수상한 점을 찾아냈다. 사고 직전 지훈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낯선 남자가 차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너무 짧고 흐릿해서 경찰은 단순한 행인으로 치부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의 인상착의를 머릿속에 새겼다. 이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이 남자를 찾아내야 했다. 수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지훈의 치료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의 수동적인 약물 치료에서 벗어나 그의 뇌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요법을 병행했다. 매일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의 미세한 신체 변화들을 기록하며 그녀는 그의 의식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지훈에게 은성그룹의 최근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을 때였다. 특히 최민혁이 지훈의 자리를 대신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는 뉴스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지훈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방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이것이 위험 신호가 아니라 분노의 표현임을 직감했다. 수지는 간호사들을 내보낸 후 지훈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듣고 있군요. 분노하고 있군요. 강지훈 씨, 당신의 자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저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서 당신의 것을 되찾아야 해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을 때 그의 굳게 닫혀 있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식물인간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고립된 영혼의 절규였다. 수지는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함께 싸울 것을 맹세했다. 강지훈이 살아있다는 확신은 이수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이 아닌 지켜야 할 성이자 싸워야 할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지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으며 그의 뇌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자극을 주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돈에 팔려 온 젊은 여자로 취급하며 동정하거나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다. 수지는 지훈을 돌보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며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간호사들을 지휘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나 체념이 아닌 강인한 의지와 총명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예쁘장한 얼굴을 한 장식품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지훈의 고모인 최 여사와 그녀의 아들 최민혁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적대했다. 그들은 사사건건 수진의 방식에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최 여사는 보란듯이 유명한 신경외과 교수를 대동하고 지훈의 방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수진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교수에게 지훈의 상태를 설명했다. 교수님, 얘가 글쎄 죽어가는 애를 붙잡고 무슨 이상한 민간요법 같은 걸 하고 있지 뭐예요. 교수는 최 여사의 말에 따라 형식적으로 지훈을 진찰한 뒤 수진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사모님, 의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기적은 없습니다. 환자는 뇌사 상태나 다름없어요. 괜한 희망을 품고 환자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그의 말은 수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차가운 비수와 같았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교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반박했다. 교수님께서 보신 차트가 전부가 아닐 겁니다. 환자는 분명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뇌 활동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교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다. 젊은 의사들이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하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최민혁은 그 상황이 즐겁다는 듯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었다. 수지는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감과 안도감을 읽었다. 그들은 지훈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수지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외부 의료진까지 동원해 지훈의 상태를 절망적이라고 못 박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전해준 자료를 다시 한번 파고들었다. 특히 사고 직후 지훈이 처음 실려갔던 병원의 초기 진료 기록이 마음에 걸렸다. 기록에는 환자의 안정을 위해 일반적인 진정제를 투여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약물 성분 표시에 아주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의대 동기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몰래 연락했다. 그녀는 지워진 약물 성분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이런 종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그것은 아직 정식 승인되지 않은 실크럼 단계의 신경 안정제 성분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극소량으로도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식물인간 상태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명백한 독살 시도였다. 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자 병원과 결탁하여 약물을 투여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최민혁 그리고 그와 손을 잡은 병원 내부의 공모자, 거대한 범죄의 윤곽이 드러나자 수지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적들은 생각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저택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지훈이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의 비밀 공간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서재는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책장을 뒤지다가 우연히 지훈이 가장 아꼈다는 고전 문학 전집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지훈의 생일, 사고 날짜, 회사 창립 기념일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보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왔다. 어린 지훈과 그의 부모님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수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 바로 그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눌러보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스르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수진이 예상했던 회사의 기밀 서류나 재산 목록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작은 USB 메모리, 그리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것은 지훈의 개인적인 일기였다.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쓰인 일기에는 최민혁의 비자금 조성과 부패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것을 파헤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기 마지막 장은 사고 당일 아침에 쓰여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최민혁이 더 이상 은성을 병들게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유서나 다름없었다. 그는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정의를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했던 것이다. 수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에는 최민혁의 비리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회계 장부, 조작 내역, 비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내부 공모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강지훈은 정말 치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혼자서 거대한 악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그의 간병인이 아니라 그의 싸움을 이어가야 할 동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어두었다. 아무도 그녀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이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중요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과 지훈 모두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그리고 확실한 아군이 더 필요했다. 며칠 뒤 저택의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수진에게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상무가 곧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겁니다. 강 회장님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도련님의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받아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입니다. 그의 말은 수진이 가장 우려하던 바였다. 최민혁이 회사를 장악하게 되면 지훈의 모든 증거는 묻혀버리고 그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수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USB의 존재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올랐다. 역시 도련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사모님,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도련님을 믿고 따르던 이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규합해야 합니다. 김 비서는 수진에게 믿을 수 있는 몇몇 이사들의 명단을 건넸다. 하지만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민혁의 감시가 저택 안팎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기지를 발휘해야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백화점 쇼핑을 가거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척하며 저택을 나섰다. 그리고 최민혁의 감시를 따돌린 채 약속된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사들은 젊은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저 지훈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싸움에 동참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그들 앞에서 지훈의 다이어리 일부를 읽어주었고 USB에 담긴 증거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지훈의 진심과
최민혁의 추악한 진실 앞에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지훈이 돌아올 것이라는 수진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그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진의 삶은 이제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저택에서 지훈을 돌보는 순종적인 아내로, 밤에는 지훈의 복수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비밀 작전을 지휘하는 전략가로 살아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지훈의 곁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가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 줄게요. 그녀의 말에 응답하듯 그의 손을 잡은 수진의 손에 전해지는 힘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강해지고 있었다. 저택의 깊은 비밀 속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진이 지훈의 의식을 확인한 이후 그녀의 간호는 더욱 절박하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자극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했다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고, 그의 서재에서 찾아낸 책들을 매일 밤 읽어주었다.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서적을 읽어줄 때면 그의 뇌파 측정기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었다. 최민혁 상무가 당신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대신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사들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회장님의 건강을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수진은 마치 그가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담담하게 회사의 상황을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끝나자 지훈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힘을 주었다. 이전의 미세한 떨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백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벅차게 뛰어올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속삭였다. 알고 있군요. 다 듣고 있었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당신이 돌아와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적의 증거였다. 수지는 지훈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기존의 치료 약물 일부를 중단하고 신경세포 활성화를 돕는 새로운 약물 요법을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최 여사나 다른 의사들 몰래 이루어졌다. 그녀는 간호사들에게는 영양제 투여라고 둘러대고 밤마다 몰래 약물을 교체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믿었다. 그를 깊은 잠에서 깨울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수진의 이런 수상한 움직임은 오래지 않아 최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저택의 간호사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수진이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것을 그녀를 쫓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어머니 최 여사와 함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지훈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약물을 몰래 투여하고 있어요. 저러다 지훈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실 겁니까? 최민혁은 마치 지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열변을 토했다. 최 여사 역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들었다. 아버님, 저 A는 지훈이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산을 빨리 받아내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당장 저 애를 내쫓으셔야 합니다. 강 회장은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비서를 시켜 수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민혁과 최 여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수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지훈이에게 임의로 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수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다. 네, 회장님, 사실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인정에 최민혁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약물이 아닙니다. 기존의 과도한 신경 안정제 투여를 줄이고 뇌 기능 회복을 돕는 보조 약물을 투여했을 뿐입니다. 의사로서의 제 소견으로는 지금까지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의료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처방한 약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혼수 상태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의식 회복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가적인 설명에 최민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진이 그저 울고불고 매달리며 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강 회장은 수진이 내민 자료들을 돋보기를 꺼내들고 한참 동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 없길 것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최민혁이 조바심을 내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수진을 향해 말했다. 좋다. 내 손자의 치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내 소신껏 치료하거라. 대신 만약 지훈이에게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땐 내 손으로 널 이 집에서 끌어낼 것이다. 강 회장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최민혁과 최 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런 애 때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최민혁이 소리쳤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다. 시끄럽다. 내 놈들이 지훈이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저 아이는 적어도 내 손자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의 불호령에 두 사람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서재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강 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는다. 너는 돈 때문에 지훈이와 결혼한 아이가 아니야. 내 눈에는 내 손자를 살리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내게 직접 말하거라. 그는 수진에게
자신의 직통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제 수지는 저택 안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최민혁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대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오랜 하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때가 된 것 같다. 준비해.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며칠 후 저택에 새로운 정권사가 들어왔다. 인상이 좋고 말이 없는 과묵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본 수진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비록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눈매와 얼굴 윤곽은 사고, 당시 병원 CCTV에서 지훈의 차 주변을 서성거리던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저기 자신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온 것이다. 수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민혁은 이제 지훈의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저 남자, 저 암살자는 지훈의 숨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온 것이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행동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새로운 정원사가 심어놓은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혹시라도 그가 밤중에 몰래 방으로 침입할까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손에는 묵직한 의료용 가위를 쥐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위험해요.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제발,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일어나줘요. 저 혼자서는 당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이 그녀의 손을 힘껏 움켜쥐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먹을 수 없는 강한 악력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위로 열리기 시작했다. 생명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눈꺼풀이 기적처럼 열렸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몸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분노, 절박함, 그리고 그녀를 향한 미안함까지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안 돼요. 당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어야 해요.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복도는 조용했다. 그녀는 즉시 지훈의 눈꺼풀을 다시 손으로 감겨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교묘하게 연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최민혁과 마주쳤을 때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 어리고 순진한 여자가 결국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안도하며 수진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 같아 무섭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딸처럼 여기던 손주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 강 회장은 즉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저택 곳곳에 새로운 CCTV가 설치되었고 전문 경호 인력들이 24시간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정원사, 즉 암살자를 감시하기 위한 수진의 큰 그림이었다. 최민혁은 갑작스러운 보안 강화에 당황했지만 수진의 유약한 연기에 속아 그저 늙은 할아버지의 과잉 보호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에게 당분간 몸을 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주주총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강 회장의 건강이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은성그룹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했다. 밤이 되면 지훈의 방은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로 변했다. 수지는 아무도 모르게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방 안에 설치했다. 그리고 지훈과 둘만의 소통 방법을 만들었다. 눈을 한 번 감으면 예, 두 번 감으면 아니요 였다. 수지는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지훈은 눈의 깜빡임으로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그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다. 당신을 해치려고 온 저 남자, 최민혁의 지시를 받은 게 맞나요? 지훈의 눈이 한번 감겼다. 예. 그 남자 외에 병원에도 공모자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예. 지훈은 또한 최민혁의 비자금 장부가 자신의 사무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평소 그가 아끼던 만년필에 그 장부가 보관된 금고를 열 수 있는 특수키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비자금 장부만 손에 넣으면 최민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문제는 지훈의 사무실이 현재 최민혁에 의해 폐쇄된 채 감시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지는 이 위험한 임무를 김 비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를 몰래 만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지훈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김 비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맹세했다. 며칠 후 은성그룹 본사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모든 직원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대혼란 속에서 김 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마스터키로 지훈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는 최민혁의 부하들이 달려오기 전 단 몇 분 안에 지훈이 말한 만년필을 찾아내야만 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는 침착하게 지훈의 책상을 뒤져 마침내 문제의 만년필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김 비서가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민혁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날, 그곳은 그의 대관식이 아니라 그의 몰락을 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방역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밤 지훈의 곁에서 그의 재활을 도왔다. 그의 몸은 아직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총명하고 날카로운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주주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들 몇몇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감지한 것이다. 그는 이수진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계획에 균열을 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강지훈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기로 그는 정원사로 위장한 암살자에게 마지막 지령을 내렸다. 오늘 밤 끝내라.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그들의 비밀 통화를 수진이 설치한 도청 장치가 놓칠 리 없었다. 통화 내용을 전해 들은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녀는 즉시 강 회장과 김 비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호 인력을 지훈의 방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지는 평소처럼 지훈의 침대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녀가 몰래 설치한 복도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지훈 역시 모든 상황을 아는 듯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수진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복도 CCTV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암살자였다. 그는 능숙하게 복도에 설치된 공식 CCTV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소리 없이 지훈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문틈에 집어넣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작은 소리가 들리고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함정은 준비되었고 이제 사냥감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임시 주주주 총회장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혁은 의장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얻고 은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될 것이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고 반대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의 질주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최민혁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아시다시피 강지훈 회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6개월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의 조부이신 강명애 회장님 역시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은성그룹을 이끌고 나아갈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강지훈 회장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저명한 신경외과 교수의 소견서라며 위조된 진단서를 공개했다. 진단서에는 강지훈의 상태가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이며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수진과 뜻을 함께한 몇몇 이사들은 분노의 주먹을 쥐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김 비서의 신호를 받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최민혁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잔인하게 그를 추락시킬 계획이었다. 안건은 표결에 붙여졌다. 최민혁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한 이사가 급하게 들어섰다. 그는 최민혁의 사람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귓가에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택에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강지훈의 방 문고리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숨어 있던 수지는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침입자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지훈의 침대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옷장 틈새로 그를 지켜보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암살자가 주사기를 지훈의 링거 줄에 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움직이지 마.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방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동시에 방의 사방에 숨어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암살자는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제압당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주사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옷장에서 나온 수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 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주총회장의 스크린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스크린 속에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암살자와 그의 손에서 떨어진 독극물 주사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김 비서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 비서는 카메라를 향해 제압당한 암살자의 얼굴을 비추며 말했다. 이자는 최민혁 상무가 강지훈 회장님을 살해하기 위해 보낸 암살자입니다. 우리는 최민혁 상무의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혁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비난을 퍼부었다. 최민혁,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넌 인간도 아니야.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내가 하지 않았어.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 입구는 경찰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그의 길고 길었던 악행의 종착역이었다. 모두가 그의 몰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카메라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지훈을 비추고 있었다. 수진이 그의 등을 받쳐 상반신을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스크린 너머에 최민혁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살아있는 전설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카메라를 그리고 그 너머의 최민혁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왕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배신자에 대한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였다. 최민혁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마침내 동이 트고 있었다. 수지는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죽음의 강을 건너 돌아온 그가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지훈의 눈빛에는 수진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민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절규는 승자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은성그룹의 충신들은 돌아온 그들의 왕을 향해 환호했고 최민혁의 편에 섰던 이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지훈과 그를 지켜낸 여인 이수진이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소란이 끝나고 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이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강지훈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랜 기간 누워있던 그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밤새 그의 상태를 점검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지훈이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허공이 아닌 정확히 수진을 향해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수진은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그가 말했다. 수진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아직 움직이기 힘든 손을 억지로 들어 올려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그의 서투르고 미약한 손길에 수지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울음 섞인 말에 지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진을 향한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회복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수진은 그의 주치의자 아내로서 재활치료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그녀는 최고의 재활치료팀을 저택으로 불렀고 지훈의 상태에 맞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재활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굳어있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것은 살을 다시 찢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다. 하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독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강한 의지로 모든 훈련을 이겨냈다. 수지는 그런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그의 물리치료를 돕고 그의 식단을 관리하고 밤에는 지친 그의 몸을 마사지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시작은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와 서로를 향한 존경,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낮에는 엄격한 의사와 환자였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되었다. 지훈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강 회장을 가장 기쁘게 했다. 그는 한 걸음에 손자의 방으로 달려왔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자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노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훈아, 내 손자 돌아왔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을 나누었다. 강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 네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잃었을 게다. 그는 수진을 더 이상 손주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친손녀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그는 지훈이 보는 앞에서 은성그룹의 모든 권한을 다시 지훈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젊은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은성의 시대를 지켜보기로 했다. 지훈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침대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김 비서를 통해 그룹의 모든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최민혁이 추진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계약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왕의 귀환과 함께 피해 숙청이 예고되고 있었다. 한편 지훈의 기적적인 회생과 최민혁의 몰락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이 소식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수진의 가족도 있었다. 그녀의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식물인간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염치도 없이 저택으로 수진을 찾아왔다. 수진은 응접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예전에 거만하고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온갖 아양을 떨었다. 어머, 수진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너한테 더 잘해주는 건데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새어머니의 역겨운 말에 수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말했다. 약속했던 빚은 모두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원비도 앞으로 은성그룹 의료재단에서 모두 지원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와 엮일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복 동생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언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야. 수지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남보다 못했지. 너희는 나를 돈에 팔아넘겼으니까. 이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지는 그들을 뒤로하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약한 이수진이 아니었다. 몇 주 후, 지우는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은 부축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공식적인 복귀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가 죽음에서 돌아온 젊은 황제의 모습을 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침내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강지훈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은성그룹 회장 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지난 6개월간 있었던 모든 불행한 일들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은성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공식적인 복귀 선언은 은성그룹의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의 지휘 아래 그룹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왕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왕국을 정화하고 배신자들을 처단하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전쟁의 서막이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특별감사팀은 최민혁의 비자금 장부를 바탕으로 그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민혁은 지난 몇 년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돈을 정관계, 로비와 경쟁사 매수, 심지어 불법적인 M&A 시도에까지 사용했다. 그의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그룹 내 수십 명의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휘둘렀다.
최민혁의 편에 섰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그들이 추진하던 모든 사업은 백지화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서는 파기되었다. 며칠 만에 은성그룹의 이사회는 물갈이 되었고 그 자리는 지훈이 신뢰하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의 숙청은 빠르고 단호하며 무자비했다. 법의 심판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혁은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 역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한때 그룹을 호령하던 그들의 탐욕은 결국 차가운 감옥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파마 내부의 적들을 모두 제거한 지훈은 이제 그룹을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가장 먼저 최민혁이 중단시켰던 자신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은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고 그의 열정과 비전은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직원들은 돌아온 왕의 리더십 아래 다시 한번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격변의 과정 속에서 이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세상은 그녀를 식물인간 남편을 살려낸 현모양처 혹은 은성그룹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런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두 가지. 강지훈의 완전한 건강 회복과 자신의 본업인 의사로서의 삶이었다. 그녀는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지훈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지훈은 문득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때 수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지친 얼굴을 본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힘들죠.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파괴가 아니라 병든 곳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은 거예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죠. 의사로서의 그녀의 비유는 지훈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마 이 모든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주치의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지는 미소로 화답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죠.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지는 지훈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은성의료재단의 지원을 받아 뇌신경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훈처럼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싼 치료비와 부족한 의료시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눈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즉시 재단에 특별 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뇌신경 연구센터 건립을 지시했다. 그는 수진에게 연구센터의 모든 운영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아내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랐다.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수진이 꿈꾸던 연구센터도 마침내 문을 열게 되었다. 개원식 날, 수진은 연구센터의 원장으로서 단상에 서서 연설을 했다. 수많은 축하객들 속에서 지우는 가장 앞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완벽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이 연구센터는 절망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후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서로를 빛내주고 있었다.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이 돌아온 은성그룹은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지훈이 야심차게 재추진해 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며 그룹의 가치를 몇 배나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비정한 숙청을 단행하는 냉혹한 군주가 아니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났다. 이수진의 뇌신경연구센터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장기 혼수 상태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여 국내외 의학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안주인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의사 이수진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명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지우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만큼은 반드시 수진과 함께 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움직이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그는 수진과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장을 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한때 감옥처럼 느껴졌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과거 두 사람의 결혼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교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지훈과 수진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썼다. 그들은 수진의 앞에 줄을 서서 그녀의 의학적 성과를 칭송했고 지훈에게는 그의 경영 능력을 찬양하며
아부를 떨었다. 불과 1년 전 그녀를 살아있는 시체와 결혼한 여자라며 경멸하던 바로 그 입들이었다. 수지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들을 향해 아첨하는 이들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제 아내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의사이자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이 제 아내에게 보여주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생각나요. 우리 결혼식 날. 그때는 세상이 전부 끝난 것 같았는데 그녀의 말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쉬어잡았다. 기억나. 그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 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속으로 몇 번이나 맹세했어. 만약 내가 다시 깨어난다면 평생 당신을 웃게만 해주겠다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언제나 수진을 웃게 해주었다. 그는 때로는 다정한 남편으로,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로, 때로는 장난기 많은 소년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그가 경영 문제로 힘들어할 때면 누구보다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었다. 모두가 비웃었던 그들의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되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지훈의 부모님 기일을 맞아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지훈의 부모님이 처음 만난 장소이자 어린 시절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였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거닐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수진에게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진은 그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 주었다. 수진 씨, 당신은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한 빛이었어. 매일 밤 당신이 들려주던 목소리,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 어쩌면 나는 그때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의 고백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의사로서의 의무감이었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존경하게 되었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거센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평온이었다. 지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수진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 이수진. 나도 사랑해요. 강지훈.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조롱을 이겨내고 얻어낸 값진 결실이었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던 결혼. 모두가 비웃었던 선택. 하지만 그들은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시련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남자의 기적적인 회생과 한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은성그룹의 새로운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저녁 노을이 비치는 해변 위에 나란히 새겨지고 있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었다.